이게 믿겨지지가 않는다. 기초수급자 15년을 하면서 네가 어떻게 100억이 됐느냐라고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게 충분히 납득이 가실 거예요. 오늘 이것만 아셔도 100억의 가치는 보신 거라고 봐요. 기초생활수급자로 몇 년을 보내신 거예요? 거의 한 15년 보냈어요. 안 힘드셨어요? 엄청 힘들었죠. 저는 그래 친척이 없어요. 왜냐면 너무 가난하니까 집에서 쌀 받으러 가면은 다시는 오지 말라고 이렇게 문을 꽝꽝 닫아버린, 그러니까 연락하지 말라고. 뭐 친구나 지인이 아니라 그냥 아예 친척들이랑 뭐 친척들인데. 다 등 돌리고. 그때 그렇게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렸을 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15년간 그럼 지금은 자산이 얼마나 가지고 계신 거예요? 부동산하고 뭐 개인 자산하면 한 100억은 훨씬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제 어렸을 때는 기초생활수급 받을 정도로 고생을 하셨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100억 이상의 자산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지, 왜냐면 지금 솔직히 말해서 보시는 이제 구독자님들이 네.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이게. 왜냐면 기초생활수급이랑 100억 자산은 너무 갭이 크잖아요. 맞아. 이게 뭐 그냥 뭐 10억 정도 모았다 하면 그래? 이럴 수도 있는데 맞아. 뭐 100억을 뭐 모아? 이거 뭐 거짓말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데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면 아마 이제 조금 도움되시지 않을까. 기초생활수급만으로도 힘든데 어렸을 때 이제 혈우병을 앓으셨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그건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중증 8인자 부족 혈우병 환자고요. 피가 나면 안 멈춰요. 혈우병 환자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냥 듣기만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과학 시간에 나오거든요. 피가 나면 안 멈추죠. 혈소판이 없어서. 혈우병 환자들이 이제 중증이 있고 경증인데 저는 중증입니다. 그래서 1% 미만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코피가 3개월 동안 안 멈추는 적도 있어요. 죽을 고비를 엄청 많이 넘겼고요. 처음에 5살 때 이제 변명을 알았고요. 어떻게 알았냐면 자전거를 이렇게 치었는데 여기 네. 보시면 흉터 있으시잖아요. 여기 흉터를 이제 꼬맸는데, 개인병을 좀 꼬맸는데 이 아이가 피가 안 멈추는 거예요. 의사가 당황한 거예요. 꼬매도 계속 막 사이에 피가 나오니까 이거 혈우병이 혹시 아닐까, 이상하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 삶이 엉망진창이었죠.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이제 그게 계속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럼요. 지금도 여기 주사 맞고 왔어요. 여기 보이시죠? 직접 6대를 직접 제가 맞아야 돼요, 주사를.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매일매일 조금씩 이제 관리를 하셔야지. 그죠? 안 그러면 안에서 출혈이 생겨요. 겉으로 외상이 아니라 내상이 심해요. 그러니까 뭐 뇌출혈, 장출혈, 뭐 콩팥출혈. 결국에는 그 혈우병이라는 건 어쨌든 희귀병이니까 기초생활수급을 하던 그 시절에는 치료비가 많이 들었을 것 같거든요. 엄청 들었죠. 저희 엄마가 하루에 16시간을 일을 하면 그때 당시에 한 150, 160 됐었거든요. 네. 근데 병원비가 막 120, 130 나와요. 그러니까 치료도 잘 안 받고 아이가 이게 되게 철이 들어버려요. 아파도 말도 안 하고 누워만 있고. 병원 가면 돈 다 깨지니까. 돈 다 깨지니까. 그래서 아이가 그때부터 가난이 대물림이 제일 나쁜 거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고, 어렸을 때부터 엄마를 호강시켜줘야겠다, 돈 벌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가난한 시절 보내다가 5만 원을 들고 서울로 이제 딱 상경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당시에는 혈우병이라는 게 너무 창피했고 제가 또 왕따였거든요. 그래서 괴물 취급받았고 너무 힘들었었는데 5만 원을 들고 서울에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이런 동기부여, 이런 것들이 모티브가 강했던 거는, 어느 날 이제 피가 안 멈춰서 수건으로 이렇게 지혈을 하려고 엄마가 택시를 급하게 탔어요. 아이가 이제 생사를 넘나드는 상황이니까.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비가 없었던 거예요. 아저씨 죄송한데 아이가 지금 피가 이렇게 난 상황이니까 나중에 주소 주시면 제가 입금을 해드리겠다, 보내드리겠다, 뭐 이렇게 했나봐요. 근데 갑자기 욕을 하는 거예요. 내려 하면서 머리끄댕을 잡더니 군홧발 그걸로 그렇게 지근지근 밟는 거예요. 머리끄댕을 잡고 지근지근 밟으면서 이렇게 돌려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쪽에 앉아 있잖아요.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엉엉 울고만 있는 제 모습이 지금 와서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왜 그때는 아저씨 하지 말라고 말도 못하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모습을 보고 난 반드시 성공할 거야, 난 반드시 돈 벌 거야. 그래서 그런 동기부여로 학교를 이렇게 제가 가는데 자문자답을 제가 되게 많이 했어요. 호동아, 너가 여기서 학교 가면 뭐하냐? 뭘 뭐하긴, 엄마가 졸업하라고 빚내서 대학교도 보내준다 하니까 가야지. 그럼 네 인생이 바뀌니? 넌 반에서 꼴등이잖아. 저도 그때가 터닝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그 터닝 포인트 때 성공할 길이 없잖아요. 너무 막연했고, 근데 유일하게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책을 미친 듯이 보고, 그래서 집에 가면 책꽂이 이렇게 위인전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고난과 역경을 꿈과 희망, 용기를 주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책을 봤던 거예요. 책을 보고 유일하게 절망 속에서 책을 짚고 일어났는데, 그러면서 제가 서울로 무작정 상경해서 돈 벌어야겠다, 엄마 호강시켜드려야겠다, 성공해야겠다는 일념 하에 제가 무작정 올라왔습니다. 중학교는 졸업을 했고 고등학교 1학년 마치고 2학년 들어가려고 할 때, 그 18살 때. 네, 그때 이제 호동아, 너가 뭔 의미가 있냐, 이게 그 자가 인지를 한 다음에 맞아. 바로 5만 원을 들고 서울로 딱 왔다. 그러니까 가출한 건 아니에요. 전 엄마한테 난 돈 벌어야겠다. 허락을 받고. 허락을 받죠. 그러니까
그 나이 때는 아이한테는 가출이었는데 예. 엄마한테 말하고 이제 돈 벌겠다고 갔으니까 엄마 엉엉 울고 네 뜻대로 해라 그러고 해서 보내줬죠. 5만 원을 들고 서울에 와봤자 당장 잠도 자야 되는데 막 영등포에서 노숙도 하고 막 이러셨잖아요. 네, 맞아요. 한 2주 동안 그렇게 일자리 못 구하고 가방 베개 삼아서 여기서 자고 계속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도 제가 터닝포인트가 하나 있었어요. 5시인가 6시쯤 새벽에 이렇게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335 쬐서 이렇게 불을 쬐고 있는데 저기서 보는데 진짜 전 좀비 같았어요. 옷도 허름하게 입었을 거 아니에요. 다들 노숙자니까. 근데 그 모습이 마치 어린 호동이를 본 것 같았어요. 늙은 호동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진짜로 제 말 경청해 주셔야 되는 게 거기 있는 분들이 4년제 대학 나오고 사업하시고 다 훌륭하셨던 분이에요. 그 당시에. 근데 그렇게 자기 인생에서 노숙할 거라는 거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러니까요. 상상 못해요. 그렇죠. 나도 정신없이 아무 생각 없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고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면 나도 노숙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노숙자가 폐지 주스로 다니지 않으라는 법 누가 미래를 장담하냐고요. 저도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바로 나와서 처음에 이제 들어갔던 건 설거지를 불판을 한 300장씩 500장씩 닦으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서울에서 이제 노숙을 하다가 저렇게는 살면 안 되겠다.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왜냐면 당장 잘 곳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영등포에서 노숙을 했던 건데 계속 2주를 겪어보니까 저렇게 살면 나도 그러게 됐어. 이건 아니다 싶으니까 당장 이제 설거지 일 구해가지고 이제 일을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산전수전 뭐 안 했던 일이 없던 것 같아요. 그럼 서울에서 이제 했던 이제 알바들이 뭐가 있었어요? 배달부터 시작을 해서 구두 닦기, 식당, 호프집, 뭐 술집, 웨이터 온갖 일은 다 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자퇴하고 이제 온 거니까 뭐 마땅히 사실은 이제 할 일이 엄청 많은 건 아니다 보니까 그때도 미성년자였으니까요. 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시켜주는 거는 어쨌든 다 하면서 그렇죠. 그때는 숙식 제공이 된다면 돈을 50만 원을 받다를 해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그때 너무 힘들었던 거는 제가 몸이 아파요. 주사를 제때 못 맞으니까. 몸이 아픈데 일을 하니까 너무 죽겠는 거야. 무릎이 막 이렇게 붓거든요. 안에서 출혈이 되니까.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너 왜 이렇게 쩔뚝거리냐? 몸이 아프니까 고시원 쪽방촌 같은 데서 딱 누우면 아무것도 없는데 바로 딱 침대만 있는데 잠을 자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피폐해지고 너무 힘들었던 생각이 갑자기 또 나네요. 또 열심히 이제 저축을 하셨다고 맞아요, 이제 맞아요. 들었거든요. 맞아요. 아니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80% 저축해가지고 얼마나 모으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당시에 수입보다는 지출 관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했고요. 책에서 계속 많이 받고 처음에는 80%까지 나중에 저금을 하래요. 너무 죽어도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60%를 먼저 저금을 했어요. 그리고 70% 통신비랑 뭐 기본적인 게 빼고는 80%까지 나중에는 죽다 깨어나도 안 된다겠는데 되더라고요. 그리고 돈도 남아요. 심지어는. 말한 대로 이루어진 적 없으세요? 일단 뱉으면 일단은 하게 되긴 되죠. 뱉으면. 저는 말한 대로 다 이루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그때도 절망 속에서 쪽방촌에 살면서 드림노트는 제가 꼭 썼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지 기법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정말 좋은 차를 벤츠를 살 거야. 벤츠를 사는데 멋진 강원도 드라이브를 할 거야. 이런 상상을 막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20대 중반 지나서 꼭 창업을 할 거야. 이 매장 있잖아요. 예쁜 매장을 붙여놓은 거예요. 예쁜 집도 붙여놓고 그래서 미용실 가면 막 잡지 있잖아요. 몰래 막 찢어갖고 왔어요. 지금 생각하면 갑자기 미용실 원장님께 죄송한데 갑자기 다 찢어갖고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대신 간절한 만큼 이루어지거든요. 저도 간절함으로 나올 때마다 강호동 넌 최고야. 네가 말한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어. 지금 너는 오늘보다 내일 점점 더 나아지고 있어. 점점 좋아질 거야. 그러면서 붙여놓은 거를 계속 봤어요. 그러면서 동기부여를 계속했고 결국 저축도 그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10대 후반부터 20대 중반까지 열심히 저축할 수 있는 동기부여의 어떤 과정이 그 이미지 기법을 통해서 내가 미래에 될 모습을 상상하고 어떻게 될 거야 집에 와가지고 항상 적고 좋은 책들을 계속 읽으면서 중요한 건 책을 이야기하셨잖아요. 제가 스펙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부족하다고 겸손한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그러니까 책을 보면 어떻게 했냐면 살며시 않고 오늘도 이 책을 써주셔서 저한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겨울에 오면 겸손해지잖아요. 식당 들어가면 공깃밥에서 딱 이렇게 포개잖아요. 추우니까. 저도 그 쓸쓸하고 외로운 마음을 책에 이렇게 담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면서도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이러면서 하거든요. 이 책이 그냥 15,000원 줬으니까 그냥 책이지라면 그냥 끝나요.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하다 보면 이 책을 실행하게 되고 저자를 찾게 되고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고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다고. 네네. 그래서 저는 늘 긍정적으로 계속 실천을 했습니다.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알바하면서 한 달에 벌었던 월급이 얼마예요? 당시에 월급이 한 160, 170 나중에는 이랬거든요. 제가 26살 때 1억 1,000만 원을 모았어요. 이 돈 모으는 과정이 여기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20살
20살 때부터 26살까지 알바를 해가지고 직원을 하고 알바를 했는데 제가 성격이 엄청 내성적이었어요. 저도 일을 통해서 사람이 성향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그 왕따인 제가 괴물 취급받던 사람이 성격이 외향적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쳐다봤어요. 사람도 눈도 제대로 아이 컨택도 못하고. 당시에 제가 엄청 내성적이었는데 먹고 살라고 서비스업을 했잖아요. 네. 어느 날이요. 어떤 사장님이 이제 스카웃에서 오니까 좀 돈을 2~30만 원 더 주니까 잘하려고 제가 호프집이었어요. 6시에 오픈하면 4시에 나와서 청소를 하고 삐끼를 했어요. 전단지를 주는 게 엄청 창피했거든요. 어느 날 커플이 이렇게 오는데 정말 두 분이 잘 어울리시네요. 한마디 이렇게 해줬거든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것 봐라. 내가 이 사람들에게도 어떤 행복의 가치를 줄 수 있는 일이구나, 이 일이. 이런 말 한마디라도 내가 줘야겠구나. 제가 칭찬하는 방법을 배웠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날 보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치킨을 사오고 햄버거를 사오고 그러면서 제가 성향이 바뀌더라고요. 월급이 굉장히 적었지만 계속 사람들이 왔을 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니까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분들과 어떤 친밀도도 생기고 나의 성격도 바뀌고 그러면서 제가 일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돈 버는 방법은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세상 밖에 있더라고요. 수많은 사장님들이 나한테 스카웃을 하면서 어떤 사장님을 한 번 만났는데 이 사장님이 결국은 제 인생을 바꿔줬어요. 그게 누구죠? 그분이 저한테 좀 더 돈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호동아 너 얼마나 모았냐? 좀 요만큼 모았다고. 근데 벌벌 떨었죠. 무서웠죠. 저는 장판 밑에 통장을 놔뒀거든요. 장고 보면서 이제 그 기쁨으로 살았죠. 그 돈을 나만 아는 그 돈을 물어보는 거예요. 사장님이 좀 모았다고 하니까 그 돈 갖고 와. 그러면서 그때부터 지분을 주더라고요. 매주 인건비에서 이익을 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월급이 원래 한 160, 170이었다면 막 300만 원씩 이러더라고요. 아, 그때가 몇 살이었어요? 그때가 아마 한 21~22살 정도 됐었을 거예요. 아, 원래는 진짜 월급이 100얼마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월급이 그 기인을 만나서 300까지 올라갔다고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사장님이 딱 한마디 저한테 명언을 하나 날려주셨어요. 호동아, 너 돈이 다리가 몇 개 달린 줄 아냐? 돈은 다리가 4개 달렸고 대표님은 다리가 몇 개 달렸죠? 다리 2개죠. 이 2개가 4개 달리는 애를 따라가려면 따라갈 수 있겠나요? 못 따라가죠. 그죠? 얘가 그럼 따라오게 해야 되잖아요. 호동아, 이 돈이 너한테 따라오게 만들어야지. 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때부터 책을 더 많이 받고 사람에 대해서 더 성실하고 겸손하게 행동을 했더니 이분도 저를 챙겨줄 뿐더러 사람들이 다 저한테 챙겨주더라고요. 결국은 사람 관계가 내 인생을 바꿔주는 게 엄청난 이게 비밀입니다. 도대체 뭘 했길래 갑자기 막 이제 설거지나 막 이런 거 하다가 300이 된 거예요? 호프집 뭐 이런 거였어요. 아, 그냥 일반적으로 자영업 그냥 호프집. 네네네. 그리고 책을 보다 보면 재테크에 연결이 되잖아요. 네. 당시에 펀드를 들었는데 이게 또 수익이 좀 많이 나서 당시 수익이 막 150% 정도 막 이렇게 수익이 났었어요. 종잣돈은 한 6~7천만 원 됐고 수익 난 걸로 1억 1천만 원을 모아서 26살에 창업을 했죠. 그러면 26살 때 1억 1천을 딱 모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서울에서 그냥 계시면 되는데 또 광주로 또 내려간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저희 어머니가 혼자 계시니까 네. 몸도 안 좋고 잠깐 내려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장사를 하게 됐던 거죠. 10대부터 20대까지 다 서울에서 기반을 만들고 인맥이 다 서울에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광주에 가면 거의 주먹구식으로 또 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1억 1천만 원으로 또 장사를 제가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보증금이 한 3천만 원 냈고 직기 사고 뭐하면 뭐 인테리어 하고 나면 돈이 남는 게 없어요. 그 입지나 좋은 데서 막 시작한 거예요? 엄청 안 좋은데 번화가도 아니고? 네네. B급, C급 상권에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때는 인터넷이 없었거든요. 진짜 별로 안 좋은 상권이었는데 안 좋은 상권에다가 이제 창업을 했어요. 장사가 안 됐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그거 전재산인데. 제가 40이 넘어가니까 성공의 방법 중에서 가장 큰 걸 하나 알았어요. 예전에 제가 30대 때는 아이템, 아이디어, 비즈니스 모델 그러면서 뭐 수학 분석하면서 이론적인 걸 많이 얘기했거든요. 지금 와서 보니까 깨달은 게 결국 마인드였어요. 성공과 실패, 가난과 부자는 결국 이 마인드라는 게 정신이 내 내면에 담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잖아요. 근데 이 그릇이 이만한데 본인이 이렇게 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노 페인, 노 게인이라고 그 고통을 즐기질 못하는 건데 그릇이 이만한 거예요, 본인이. 근데 본인이 그릇이 이만한지 큰지 어떻게 알아, 그거를. 자아성찰을 늦게 하면은 성장을 못할 거고 빨리 하면은 더 크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성장과 성공을 하기 이전에 성찰을 먼저 하고 가야 돼요. 성찰을 통해서 마음 그릇을 키워야 된다. 맞아요. 그거였어요. 이게 내 안에 만들어지지 않으면 백날에도 물컵이 부족해야 채울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부족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만하게 되고 자만하게 되고 건방지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그리고 이 사업은 안 되는 건데 내 덕 내 탓이잖아요. 남의 탓을 하는 거예요. 잘 되면 내 덕이고. 그 성찰은 이제 40 이후에 하신 거고 26 호동이는 광주 내려가가지고 1억 1천으로 어쨌든 안 좋은 자리다 찾았잖아요. 어떻게 극복했냐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면 손가락 빨다가 망하고 그냥 문 닫고 가잖아요. 그쵸. 매출 안 나오면 그냥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괴로워하다가. 저는 일단은 먼저 문제를 찾았어요. 문제를 찾아야 답을 찾을 거 아니에요. 계속
계속 이게 마인드맵을 해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문제가 뭐니? 일단 내 매장을 알진 못해요. 그럼 알지 못해? 알게 해줘야 되잖아. 그럼 여기서 몸빵을 하는 거였어요. 전단지를 뿌려서 사람들을 만나서 여기를 데리고 와야겠다. 전단지를 이렇게 주면 오나요? 가다가 쓰레기통에 그냥 넣어야죠. 맞아요. 제가 그거를 추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단지를 1000장을 뿌렸는데 한 팀도 안 오는 거예요. 열받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관찰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는 전단지를 들고 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고맙잖아요. 근데 그게 왜 들고 간 줄 아세요? 몰라요. 버릴 데가 없으니까 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전단지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관심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이 가는 버스 정류장이나 택시 타기, 지하철 타기 전까지 있죠. 거기까지 따라갔어요. 전단지를 갖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친해지더라고요. 그거를 미행한 게 아니라 그냥 같이 동행하면서 따라갔다고요? 이렇게 했어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그래. 저 여기 오픈한 초콜릿이라는 매장인데 여기 초콜릿 하나 드시고요. 됐어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요, 저기요. 이거 가져가세요. 제가 이렇게 초콜릿을 호치켓으로 박아갖고 드린 거니까 이거 더러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비닐도 싸줘야 깨끗하니까. 그리고 꼭 저희 매장 와주세요. 관심 없죠? 저기요. 제가 매장 이름 뭐라 하겠죠? 진짜 바빠 죽겠는데 막 이래요. 그러면 갖고 아니요, 저기 관심 없는 게 아니라 이름이 뭐 사탕, 뭐 캔, 아니요, 저기 이름이 초콜릿이라고요.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계속 여기다가 인풋을 내어주는 거 계속 네가 이기나 내가 하고 제가 오기가 됐어요. 오기가 진짜 짜증나네. 알았어요, 초콜릿이라고요. 그렇게 짜증내고 와요. 만약에 이게 누군가가 이렇게 했으면 저도 이제 그냥 초콜릿 그냥 받아 먹고 초콜릿 거기 있구나 이렇게 딱 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당시에 그 사거리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우산 쓰고 가면은 그 사람이 있다. 빨간 옷을 입고 옛날에 아웃백 배지 아시죠? 아웃백 배지 입고 그거를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당시 내가 이 전단지를 뿌려서 10테이블이 안 온다. 10테이블을 내가 못 채운다. 우리 엄마가 죽는다 그랬어요. 내가 스스로 간절함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동기부여를 스스로한테 막 엄청 시켰네요. 내가 그렇게 말하면 우리 엄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옷깃이라도 이렇게 끄덕끄덕 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니까 결국은 1000만 원짜리가 4000만 원짜리가 되더라고요. 인기 상권도 아닌데 매출이 4천까지 갔다고요? 그러니까 그 간절함 있죠. 난 여기 매장을 왠지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매출을 4천까지 올린 다음에 주변 가게들을 무료로 홍보를 해줬단 말이에요. 사연이 있어요. 그 매장은 이제 망했고요. 몇 가지 매장들이 이제 제가 바지 사장으로 막 다니고 막 그랬었어요. 실제로 처음 시작했던 호프집은 망했어요. 그 왜 망했냐면 제가 어린 나이에 이제 좀 성공을 하다 보니까 당시에 제일 비싸다는 최고급 세단의 XG를 샀고 여자친구 막 선물도 사주고 막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건방져지더라고요. 매출 4천 찍자마자 XG 사고 여자친구랑도 좋은 데 다니고. 결국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성공의 법칙 중 하나는 수입보다는 지출을 관리 잘하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건방지고 놀러 다니고 자영업자들은 장사를 하다 보면 장사는 주인이 없으면 무조건 안 된다고 보면 돼요. 오토 매장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무조건 그 자리에서 엄청 열심히 한다. 근데 나는 오토 매장을 만들어놨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관리자가 돈을 200만 넘게 주니까 이 친구가 나만큼 잘해. 그럼 전 놀러 다니는 거죠. 저를 보러 왔던 사람들이 안 오게 되고 식자재 관리도 안 되고 음식도 맛이 없어지고 아무리 직원이 1000만 원을 주더라도 나처럼 하는 직원은 없어요. 나는 여기 있는 티끌이 보여요. 먼지가. 근데 일반 알바들은 테이블을 닦아도 안 보여요. 그 알바의 정의는 돈을 벌려고 온 거예요. 내가 진짜 진심으로 잘해줘야겠다? 그런 알바는 세상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결국은 그 호프집은 망했어요. 그러면 재산이 다시 줄어든 거 아니에요? 망했으면 이제 돈이 없죠. 그래서 바지 사장으로 전전하고 돌아다녔던 거죠. 1억 1000 그거는 날린 거예요? 네, 한 3천만 원 정도 건지고 왔던 것 같아요. 내가 다시 뭐 사업을 재개할 기반이 없으니까 남의 가게 홍보라도 해주자 해서? 그러다가 이제 집은 좀 들어가고 바지 사장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저를 믿고 매장을 오픈해 주셨어요. 제가 성실하니까. 근데 뭐 이상한 데 또 오픈을 하셔갖고 식당 삼겹살집이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고깃집 할 자리가 아니에요. 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저는 너무 고통받죠. 그때 마케팅을 처음으로 해봤어요. 호프집 할 때는 마케팅을 몰랐어요? 그때는 마케팅이 없을 때였어요. 그때는 옛날 얘기고 10년, 11년 전이니까 그때 인터넷 마케팅이 태동할 때였어요. 그럼 그 고깃집 할 때는 몇 살이었어요? 그때가 31살, 2살이었죠. 26살에 호프집을 했던 거고 그 사이에 망하고 그래요. 막 돌아다니다가 어떤 기인을 만나서 이 사람이 차려줬는데 근데 여기는 되게 자리가 이상한 자리고 개똥 같은 자리여서 결국 인터넷 마케팅이라는 걸 처음으로 해봤죠. 근데 이게 잘 된 거예요. 매출이 안 나오는데 잘 나왔어요. 근데 반전은 인터넷 마케팅을 선불로 달라 그래요. 근데 도망갔어요. 사기친 거지 저한테. 업체가 인터넷 마케팅 업체가 와가지고 잘 해줄 테니까 그냥 이제 주세요 해가지고 입금했는데 날았다고 해놓고. 그래서 근데 이미 전 마케팅을 재미를 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나오죠. 하나는 다른
다른 업체를 찾는 방법. 하나는 제가 해야 되겠다. 저는 뭐든지 힘들고 고통스럽고 모르는 거는 책으로 다 해결하거든요. 그 책을 20권 이상 보면 전문가가 돼요. 논문 쓸 정도는 돼요. 결국은 제가 마케팅 책을 탐독을 했죠. 여기서 이제 MVP 전략을 해요. 미니멈 바이애블 프로덕트라고. 네. 이 MVP 전략을 여기서 이제 활용을 합니다. 최소 기능 제품. 안 해요? 네, 알죠. 저도 사업했었으니까. 맞아요. 네. 그 최소 존속 제품이 저는 서비스였잖아요. 서비스와 제품이었는데 왜 이 일을 제가 결국은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냐면 삼겹살집은 그것도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나처럼 사기당하고 돈 다 털어서 매장을 했는데 이 고통을 해결해주고 싶었어요. 마케팅을 못하니까. 고깃집 그거를 살렸어요. 마케팅을 공부해서 살린 다음에 그것만 가지고 하면 그릇이 작으니까 그 이후에 온라인 마케팅 업체도 그냥 아예 채웠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린 전략을 여기서 썼죠. 네. 어떻게 했냐면 사업을 하실 때 장사를 하실 때 늘 적은 비용. 대표님도 린 전략으로 해서 검증되고 이제 퇴사하셨잖아요. 네. 저도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고깃집을 하다가 이제 저는 아예 그냥 놔버렸어요. 일단 가설을 세웠어요. 공짜로 해줬어요. 공짜로. 여기저기서 마케팅을 해줘봤는데 인터넷 보고 온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그러니까 저한테 술 사주고 밥 사주고 막 친한 척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겠다. 와이프가 그때 저 이혼할 뻔했어요. 왜요? 식당 사장님이어서 네. 한 달에 그래도 안정되게 한 돈 1,000만 원, 700~800만 원 버니까 네. 좋아서 결혼했는데 갑자기 때려치고 영원인 사업을 한다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싫죠. 그때가 결혼한 지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와, 그러니까 아내분도 존경스럽네요. 그니까요. 네. 갑자기 생각나네. 마케팅 회사를 어디서 차렸어요. 네. 차렸는데 그런 마케팅 회사도 잘 됐습니까? 아파트에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도 일을 해달라니까 직원 한 명을 써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네. 근데 이제 아파트에서 제가 이제 일을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이제 커피숍에서 면접을 보고 아직도 기억나는 엔젤리너스에서 면접을 보고 주 5일째고 급여도 딴 데보다 10만 원 더 주니까 너무 좋은데요 사장님. 근데 어디서 일하나요? 그랬더니 저희 아파트랑 저랑 같이 하시면 되죠. 그랬더니 갑자기 도망가더라고요. 무섭다고. 사람을 못 구했어요. 사람을 못 구해서 결국 보증금 100만에 20만 원 월세 20만 원에서 시작을 해서 거기서 혼자 시작해서 3명, 4명, 10명 늘어났다가 사무실도 옮기고 그렇게 혼자 시작해서 직원 이제 23명까지 늘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마케팅 회사가 가설을 세워서 검증하기 위해서 실험을 계속했는데 결국 검증이 됐습니다. 그럼 그 마케팅 회사를 통해서 한 달에 얼마를 버신 거예요? 처음에 수입이 한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하다가 3000만 원, 4000만 원, 5000만 원, 6000, 7000까지만 하다가 평균 한 4, 5천만 원씩 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몸이 안 좋잖아요. 네. 컨설팅 일이 너무 싫었어요, 저는. 돈은 많이 버는데 그 남의 사업을 계속 컨설팅 하는 게 맞아. 아시네요. 네. 이게 남의 일을 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마케팅, 컨설팅을 한 1000개 정도 했더라고요. 네. 직원들을 월급 주려고 제가 나오더라고요. 몸이 힘든데 아픈데도. 그리고 나중에는 수입도 점점 적어지고 결국은 내가 얘네들 월급 주려고 일을 하는구나. 소파에 누워있는데 쉬질 못해요. 또 일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주당 100시간을 넘게 일했거든요. 여기서 제가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를 스위칭을 해야겠다. 해서 제가 타르타르라는 디저트 브랜드를 인사이트를 얻기 시작한 거죠. 대표님 특징을 보면 뭔가 잘 되고 있으면 그냥 거기에 앉아있으면 되는데 자꾸 뭔가 일을 만들어요. 자꾸. 또 갑자기 디저트에 대해서 아셨어요? 몰라요. 전혀 몰랐죠. 디저트 모르는데 타르타르라는 어떤 이제 디저트 가게를 이번에는 남의 걸 해주는 게 아니라 내 매장을 차려주시는 거잖아요. 제가 당시에 타르타르를 하게 된 게 잘 될 때였어요. 그때도 직원이 한 20명 정도 있었고 잘 될 때예요. 그리고 너무 바쁠 때였어요. 마케팅에서 잘 될 때. 잘 될 때요. 근데 잘 될 때 또 왜 나온 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 직관력은 카카오톡 김보은 소장도 얘기하는 거는 경험과 체험에서 나온다 했거든요. 이런 책상에서 나온 게 아니라. 네. 근데 저는 마케팅을 하면서 너무 좋았던 거는 클라이언트를 만나면서 다양한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무슨 경험을 했냐면 디저트 시장이 해마다 25%씩 계속 성장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커피가 시장 국면에서 하국면에서 나누다 보면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가 있거든요. 근데 커피가 성숙기에서 이렇게 5조 시장에서 이렇게 스테이할 때였어요. 누워버렸더라고 매출이. 그러면서 디저트가 강세로 올라올 꿈틀꿈틀 할 때쯤이었어요. 그 시그널을 포착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 타이밍을 포지셔닝 전략을 딱 그 X축, Y축 이렇게 나누면 여기 포지셔닝에서 비어있는 시장이 있어요. 이렇게 고가, 저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디저트 시장의 딱 틈새를 제가 봤는데 결국은 이 티슈도 이렇게 하면 안 찢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뾰족하게 날카롭게 찢어지죠. 그렇죠. 뾰족하게 날카롭게 창을 만들어서 깊숙이 침투하는 거예요. 기존의 플레이어들이 하지 않았던 디저트 시장으로 들어간다. 그렇죠. 아주 정확히 말했고 여기에 많은 플레이어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 플레이어들을 제낄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1000개 넘는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사업들의 어떤 공통적인 성공 어떤 전략들이나 이런 인사이트가 나왔던 거고 네네. 디저트 시장을 분석해 보니까 그래, 나는 맞아. 이거 뚫을 수 있다. 그렇죠. 맞아요. 저는 지금 이 비어있는 틈새 이 뾰족한 날카로운 창이 너무 많이 보여요. 지금도.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도 노 알려드릴게요. 뒷사람 전략이라고 있어요. 네. 뒷사람 전략이 뭐냐면 정글의 법칙에서 주인공이 누구였죠? 정글의 법칙에서 주인공 김병만 아저씨. 김병만 네. 아저씨가 수풀이 이렇게 있으면 네. 제일 앞으로 나가서 뭘 하죠? 계속 그 길을 만들어주죠. 그죠? 길을 만들려면 장칼로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본인은 다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뒷사람은 어쩌죠? 편하게 오죠. 편하게 오죠. 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퍼스트 무브는 언제든지 시장에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다쳐요. 이거 엄청 중요한 얘기인데 오늘 이것만 아셔도 100억의 가치는 보신 거라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T에서 아까 편하게 온다 하셨죠? 이 사람들이 편하게 오면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인데 모방에서 끝나요. 근데 저는 이거를 패스트 팔로우들이 저는 패스트 팔로우 T사람 전략에서 T 오면서 편하게 온 게 아니라 철저하게 퍼스트 무브를 분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약점이 있었던 걸 강점으로 보완해내고 이 위협적인 요소 그 다음에 이 기회적인 거를 더 기회로 만들었고 이런 것들을 더 강화를 해내는 전략들을 네. 만들어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대부분 모방을 모방에서 끝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어머니는 없는 거죠. 마케팅 회사를 잘 운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디어트 카페를 하나 차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인사이트는 도대체 그 자신감은 뭐였어요? 기존 플레이어들이랑 차별화가 뭐였어요? 창업 전문가 되면 어떤 일이 된 줄 아세요? 모르죠. 창업을 못해요. 본인이 지식과 정보는 많으니까 창업 전문가만 됐어. 그러니까 오픈을 못해요. 실행 못해요. 너무 똑똑하잖아요. 그러면 물과 기름이 안 섞인 줄 알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이 다 계획해서 본인이 다 검증까지 다 해버렸기 때문에 시장을 이미 본인이 다 파악했기 때문에 오픈을 절대 못해요. 왜냐하면 사업은 논리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은 항상 정글이고 변수가 많은데 맞아. 근데 그 본인 재단해버리잖아요. 네. 저도 그것 때문에 하마터면 타르타르라는 그 100억 매출의 브랜드를 못 할 뻔했어요.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냐면 당시 이제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교수님이든 수많은 사람들을 다 만났잖아요. 네. 신라호텔 출시들도 만나고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만났는데 에그타르트 전문점을 한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 했어요? 7, 8년 전에 이거 유행했다 끝났다고. 너 이거 하면 무조건 많이 하던 거 마케팅이라 해. 돈 잘 벌잖아. 왜 그거나 왜 쓸데없는 걸 해. 그래서 저는 이걸 검증하고 싶었어요. 이게 내 가설을. 난 될 것 같으니까. 난 될 것 같아. 그래서 후미진 곳에서 천장에 에어컨 500만 원 주고 B급 상권에서 오픈을 했던 거예요. 담보를 대출을 받아갖고 간절한 마음으로 억지로 또 그때 어떻게 제 돈을 하려면 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대출 받아서 억지로 했어요. 이 간절함을 유지하고 싶어서. 결국에 궁지로 자꾸 잘 모시는 것 같네요. 궁지로. 네, 맞아요. 제 고통을 억지로 즐기려고 노력한 거죠. 결국은 그 우여곡절 끝에 옆에서 꼭 이렇게 옷도 못 입는 여성분들이 또 옆에 있는 여성분을 훈계를 해줘요. 뭐 그럴 때가 있죠. 예. 그러니까 그 옷이 예쁘게 나오겠냐고. 저는 옆에서 훈수 두고 조언을 받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그 말을 다 안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그분이 해보신 거 아니잖아요. 그분이 검증해본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 카더라잖아요, 카더라. 그렇죠, 그렇죠. 성공하신 분들 보면 일단 부모 말을 안 들었어요. 참고만 하되. 네. 그러니까 하늘에 떠있는 수천 개의 별들도 북극성이라는 중심은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중심을 잡고 저는 조언을 들었으면 좋겠다. 제가 실제로 검증해보고 싶었었어요. 근데 막상 했는데 웬걸 너무너무 잘 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4개월 정도의 BEP가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이 이제 3, 4개월 만에 끝난 거고. 네,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한 달에 매출은 얼마였어요? 그 타르타르. 제가 1억 3천까지 찍고 네. 그 다음에 한 1억 정도 1억 그랬죠. 그러면 이 이야기는 사실상 타르타르를 통해서 잘못과 잘살고 100억 됐다 하면 이제 오케이 스토리면 좋은데 또 새로운 또 브랜드를 출시를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타르타르를 재밌게 하고 나서 지방에서 처음으로 줄 서는 매장을 됐거든요. 네. 그러다가 모르시는 분 있으니까 타르타르를 어디서 하신 거예요? 광주, 전남 광주에서 네. 시작을 했었죠. 근데 광주에서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 매장 타르타르가 되었다. 처음으로 이제 줄 서서 되는 매장이 했죠. 프랜차이즈를 하다 보니까 제가 맘대로 못한 것도 많았고 그 다음에 저희 지사한테도 넘겨드렸어요. 네. 지사 판권을 팔고 저희끼리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오래가는 브랜드가 되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러다가 베이커리라는 또 포지셔닝에서 야 여기 들어가면 되겠다.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빵집은 많았잖아요 이미. 자 여기서 이제 오류값이 나오네요. 제가 포지셔닝을 날카롭게 쑤신다 했는데 잘못 쑤신 거예요. 베이커리가 강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표적 시장을 잘못 분석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빨리 피봇을 했어요. 제가 처음에 식빵 전문점을 했어요. 원래 식빵 전문점이었어요? 라라브레드가? 네, 나라브레드 원래 식빵 전문점이었어요. 사랑받는 브랜드를 일단 만들자 그래서 위 베이커드 조이 아래 저희가 브랜딩을 다시 이제 재정립을 하고 리브랜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베이커리 카페로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까지 이제 사랑받는 그 베이커리 카페가 탄생했고 네네네. 네, 지금도 이제 그 라라브레드 운영하시고 계신 거죠. 네, 그건 직영점으로만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자산가가 되셨잖아요. 그거는 이제 또 어떻게 또 마련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명도도 당해보고 세입자에서 월세도 많이 줘보고 했잖아요. 내 건물에서 월세 줄 돈으로 이자만 찍고도 건물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방법을 모르고 노하우를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근래 내가 지금 계속 요 얘기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저는 대한민국에서 건물주의 조물주라고 하잖아요. 이 조물주분들이 월세만 딱딱 받아먹고
먹고 사는 게 싫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고생하셔갖고 롯데 칠성 사이다 30년 맑은 물에서 판 사이다보다 수용돼서 그 공장에 매각된 돈을 더 많이 받았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월세 낼 돈으로 건물주들한테 이렇게 돈 막 이렇게 쑤셔서 주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냥 건물주 하시면 돼요. 그 이자 낼 돈으로 실제로 월세가 만약 200이다. 근데 이자 비용으로 150만 원, 120만 원만 줘도 건물주 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적은 돈으로 가능하니까 제가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엄청 적은 돈을 할 수 있어요. 그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좋으면 뭐냐면 은행에서 신용이 또 좋아져요. 은행에서 신용이 좋아지면 돈을 또 줘요. 그럼 또 건물을 사게 되는 거고, 이 사업소득으로 버는 거하고 부동산은 지방 빼고요. 서울은 오늘 땅값이 제일 싸대요. 그래서 부동산 가치로 또 돈을 남기고. 그러니까 자영업 콘텐츠가 자기께 있으면 열심히 해서 건물주한테 돈 주지 말고 그럼 내가 그냥 이제 그 건물을 은행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사서 그럼요. 그 다음에 내가 월세 준다는 생각으로 이제 은행한테 이자 납부하면 그래, 신용도 좋아지고 내가 이제 그냥 안심하고. 여러분들이 고생하신 만큼 사실은 식당이 제가 수많은 일 봤지만 식당이나 자영업자분들이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골병되니까 그 돈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건물주같이 쉽게 돈 버는, 실제 건물주가 기분 나쁘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자영업자도 해봤고 건물주도 했지만 이게 더 자영업자 가치가 더 좋더라고요. 고생을 하시니까 건물주 꼭 되셔서 이게 더 돈 버는 방법이 빠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이제 가난하던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건물에서 직영점으로 이제 베이커리 카페 운영하시는 대표님이 되기까지의 정말 기나긴 스토리를 요약해가지고 함축해서 이제 들어봤는데요. 대표님께서 마지막으로 또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을까요? 아까 이 얘기를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공, 성장, 실패는 여러분들 마음의 이 내면에 담고 있는 그릇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그럼 그릇을 어떻게 키우느냐.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이라면, 예비 창업자분들도 있다면 내 꼬마 빌딩 어렵지 않거든요. 저도 이제 4채 이상을 이렇게 지어보고 하니까 제가 해보고 나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돈도 많이 들지도 않고 주위에서 곁에서 건물주들이 주위에 많이 없어서 내 노하우나 정보를 많이 안 알려줬던 것 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고생하신 만큼 사업 소득도, 이 부동산 지가 상승, 여기서도 땅 평당가가 또 올라서 여러 가지 이익이 나올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더 잘 되시기를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먼 길 오셔가지고 정말 유익하고 좋은 얘기 들려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독자님들도 지금 또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지치지 말고 이렇게 시청해 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다음에 각자의 채널에서 또 열심히 좋은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